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6일입니다. 목요일이고요. 마켓나우 2부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윤입니다. 이해랍니다. 어제 하락을 딛고 우리 양 시장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하지만 좋네요. 네. 안심해도 될까요? 왜냐하면 이 코스피 외국인도 오랜만에 돌아와 주기는 하는데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그 활약이 아무래도 좀 크게 느껴지는 네. 때이니까요. 어떤 부분을 오늘 또 집중해서 시장 바라보면 좋을지 궁금해집니다. 지수가 오늘 어쨌든 강한 모습 보이는 거는 역시 반도체주들이 대부분 네. 다 많이 오르기 때문이고 좀 전에 보고 왔습니다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거의 두 자릿수 육박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상당히 좋죠. 이게 지수에 좀 그대로 영향을 미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최근에 이제 이런 상황들 또 오늘 아침에 뉴욕 시장에서 모습도 보면 엔비디아라든가 테슬라, 엔비디아 특히 좀 많이 올랐던 게 네. 오늘 우리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는 있긴 합니다만 이제 결국 이해랭 말씀대로 지속성 여부 이 부분은 아직은 뭐 확실하게 누구도 단언할 수 없다라는 점에서 일단 오른 거는 반갑긴 합니다만 이게 이제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갈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속단하긴 이르다라는 이런 신중한 부분도 함께 생각을 하시면서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가운데 업종별 그리고 종목별 흐름은 어떻게 나타나고 예. 있을지 주요 이슈부터 체크해 주시겠어요? 예, 잠시 뵙겠습니다. 예, 오늘 뭐 당연히 뭐 영풍그룹 얘기가 가장 크게 뜰 거라고 예상을 했던 건데 사실 그대로 시장에서도 모습이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공개 매수 가격이 오른 영향 있겠다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두리 가격 계속 오르다 보니까 전선, 전력 설비 오늘도 강합니다. 오늘은 전선보다는 전력 설비 쪽이 좀 더 강한 모습이 주가에서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낯선 섹터가 하나 올라왔죠. 영풍그룹 오른쪽 아래로 보시면 XR 이제 확장 현실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XR 관련된 얘기가 오늘 간만에 뭐 간만이 아니라 좀 XR이 올라온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AI는 오늘 아침에 뉴욕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꽤 오랜만에 좀 상승을 좀 많이 하면서 역시 이제 AI에 대해서는 뭐 고점론에 대한 뭐 의견은 여전히 뭐 분분합니다만 오늘은 어쨌든 AI 관련들이 좀 떠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어제 많이 떨어졌던 밸류 지수 오늘은 XR 왼쪽 아래로 있습니다만 오늘 좀 전체적으로 좀 괜찮은 분위기입니다. 물론 이제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해외 쪽에서 국내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대한 평가는 되게 팍합니다. 뭐 의미가 있나 이렇게 해서 왜 100개 종목들이 뭐 자격이 있냐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심지어 한 외국계 증권사는 밸류 다운 뭐 이런 식의 리포트 제목까지 낼 정도였으니까 좀 폄하하는 그런 분석들, 혹평하는 분석들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다음에 엔터주 왼쪽에 영풍그룹 왼쪽으로 보시면 영풍그룹 중심으로 이제 왼쪽 오른쪽이 되는군요. 영풍그룹 왼쪽에 보시면 엔터주도 간만에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뭐 근본적인 뭐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밸류업 지수에 JYP하고 SM 이 두 종목이 들어갔고 어제도 두 종목 주가가 좋았거든요. 그런 영향들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음원주도 간만에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제약바이오 꾸준하고요. 제약바와 치매 관련돼서 좀 꾸준하고 조류독감, 2차 전지, 실리콘 음극재, 2차 전지 쪽으로 좀 봐야 되겠죠. 이쪽도 좀 괜찮고 태양광, 그다음에 전고체, 뭐 딥페이크도 플러스권 유지를 하고 있고 전체 이런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좀 좋지 않은 건 STO. 쪽하고 해운 쪽이 오늘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고 화장품 좀 최고 계속 좋은 모습 보이다가 오늘은 좀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하락폭 이런 게 크지는 않고요. 조선도 좀 약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원전주가 오늘 좀 오랜만에 강하게 좀 나온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전체적으로 오늘 이런 시장 상황이었습니다. 자, 영풍그룹부터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개 매수 가격을 이제 변경하는 그 이제 신고서를 내야 되는 거죠. 그 작업이 오늘이 이제 사실 마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해야 되는데 어제 저녁에 이제 각 언론사 이제 온라인 기사로 고려아연의 공개 매수 가격이 좀 오를 것이다. 이데일리도 취재 결과를 온라인에 냈던 게 공개 매수 가격이 오를 거다. 구체적인 수치는 안 나왔는데 오늘 아침 이제 신문에는 이제 찍혀서 나왔죠. 75만 원으로 13%가 넘게 고려아연의 공개 매수 가격이 올랐고요. 같이 공개 매수에 좀 들어가 있는 영풍정밀은 25%가 오른 2만 원에서 2만 5천 원으로 공개 매수 가격이 좀 올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당초에 한 2조 원 정도 얘기가 됐던 게 2조 한 4천억까지 이제
금액이 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비용이 뭐 더 들어가는 거는 불가피한 건데 지금 뭐 MBK 연합군도 그렇고 고려아연 측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좀 사활을 건 그런 뭐 지분 경쟁이기 때문에 2, 3천억 뭐 이런 수준의 문제가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소 좀 지역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특히 이제 MBK 쪽은 영풍 쪽에서 또 분자금을 실탄을 3천억 또 추가로 좀 넣어주는 바람에 자금 여력이 좀 더 생겼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어서 좀 더 유리한 국면으로 가는 게 아니냐 그렇게 얘기는 나오는데 아직은 모르죠. 왜냐하면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최 회장 측에서 뭔가 반격의 카드를 내놓을 텐데 나온다면 이제 결국 이제 대항공개 매수가 될 거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지금의 주가 75만 원 또 공급 매수 가격을 넘어설 가능성도 역시 아직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최 회장 측에서 나온 반격 카드가 뭐 평가가 좀 시원찮다 좀 이렇게 뭐 이렇게 그게 나온다고 하면 약간 지분 경쟁의 그 뭐라 할까요? 그 강도가 좀 떨어지겠죠. 그러면 최근에 영풍 관련된 주가들이 좀 부진했던 것처럼 좀 떨어졌던 것처럼 역시 그런 식으로 가격 상승폭은 좀 제한될 수 있겠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 종목들 보도록 하죠. 네. 네, 영풍정밀 여기로 봐야 되겠습니다. 등락률 보시는 게 아무래도 좀 편하시죠? 영풍정밀 9% 넘게 올라서 이제 25,000원 거의 뭐 공개 매수 가격 근처까지 육박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고려아연도 아까보다는 상승폭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아까 73만 원대까지 올라갔었는데 개장 초반에 지금은 계속 가격이 좀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이제는 1.5% 정도. 그래서 공개 매수 가격 상향된 거 75만 원보다는 아직 좀 가격 차이가 한 3만 4천 원 정도 있긴 합니다. 현재는 12,000원 올라서 71만 6천 원 정도고. 그다음에 영풍은 이제 오늘 보합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또 살짝 올랐네요. 영풍그룹 관련주도 이렇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영풍그룹 관련주 이렇게 뜨는 테마는 MBK 쪽에 유리하게 가면 좀 확실히 많이 오르고 조금 상황이 좀 불리하게 간다거나 뭔가 좀 그렇다 그러면 조금 가격이 떨어지고 뭐 이런 식 분위기로 좀 가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전체 화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HBM이 갑자기 확 떴네요. HBM과 반도체. 지금 반도체 주가들이 워낙에 좀 오늘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잠깐만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오늘 3% 넘게 오르면서 시가총액 3조 달러 다시 회복을 했고요. 여전히 이제 AI 관련된 수요가 괜찮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오늘 시장에서는 좀 더 부각이 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되게 시장 예상보다 더 좋게 나왔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거의 2배 가까이 90%가 넘게 증가를 했고요. 이제 그 배경을 보면 이제 D램도 그렇고 낸드도 그렇고 다 괜찮고 특히 이제 HBM 쪽에 매출이 좀 크게 늘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사실 더 중요한 거는 향후 가이던스 아니겠습니까? 4분 이번에 나온 거는 이제 우리랑 좀 회계 년도 그 구분이 좀 달라서 4분기긴 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4분기랑 좀 다르죠. 그래서 내년 1분기에 대한 향후 가이던스가 나왔는데 내년 1분기는 올해 4분기보다 더 좋을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게 사실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를 시간 외에서 10%, 13%인가요? 이렇게 가지고 급등을 시켰던 이유가 됐고 그게 또 사실은 장중에 엔비디아 주가를 끌어올렸던 이유도 좀 됐고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오늘 국내 시장에서도 모처럼 반도체주하고 HBM 관련주들이 아주 활짝 웃는 그런 결과로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종목 잠깐 볼까요? 네. 마이크로 투타노, 투나노 상한가 기록했고 PMT, 미래반도체, IMT, YCKM 어쨌든 이런 HBM 관련주들이 간만에 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높게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 좀 간만에 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새로운 어떤 섹터 하나 보죠. 어디로 갔습니까? HBM 위쪽으로 갔습니다. XR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가 그 개발자들 그런 컨퍼런스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새로운 증강현실 스마트 안경인 오라이언을 시제품을 공개를 했습니다. 사진이 혹시 준비가 됐으면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약간 검은 뿔테 안경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게 조커버그 CEO가 직접 쓰고 나와서 이제 PT를 하는 모습인데 저렇게 생겼고 굉장히 두껍죠. 뭐 저게 여러 가지 현재로는 기술적인 이유 때문에 두꺼울 수도 있고 뭐 나중에는 이제 뭐 더 얇아지거나 아니면 뭐 우리 무태 안경도 있으니까 무태 안경처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어쨌든 지금은 저렇게 굉장히 두껍고 까만색의 뿔테 안경 그런 형태로 약간 패셔너블한 그런 안경처럼 저렇게
모양이 돼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저커버그 CEO가 이제 쓰고 나와서 메타가 이번에 새로운 이 XR 관련된 이 얘기를 오늘 했는데요. 스마트폰 그 다음 디바이스, 어떻게 보면 좀 AI가 본격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디바이스로서 이제 이 안경 형태의 이 디바이스를 좀 선보인 건데, 이게 좀 AR, VR, XR 뭐 용어가 많아서요. 저도 좀 오늘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만, 오늘 여기서 좀 말씀드린데 이 테마가 된 XR은 이제 확장 현실이라고 이제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오늘 오라이언 같이 나왔던 이건 이제 AR 증강 현실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옛날에 많이 했었던 그 VR 이거는 가상 현실인 거고요. 요즘에 또 MR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MR은 AR과 VR이 합쳐진 혼합 현실이라 이렇게 또 표현을 좀 하더군요. 근데 어쨌든 AI가 이제 본격화되고 대중화 언제 될지는 모르겠으면 된다고 그랬을 땐 여러 가지 지금의 디바이스와 다른 차원의 디바이스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 예전에 허라는 영화 나왔었죠. 그 영화에서 보면 약간 그 네모나고 얇았죠. 그런 디바이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이 안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그런 식의 형태였는데, 그냥 그거 가지고 이제 생성의 AI니까 이제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까? 대화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굳이 이렇게 들여다볼 필요도 없는 거고요. 지금 휴대폰처럼. 그래서 이제 AI가 본격화되면, 또 이게 이제 굉장히 보편화된 기술이 되면 뭔가 이 디바이스도 여러 가지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어쩌면 이제 지금 이제 저커버그가 가져놨던 이 오라이언이라는 이 안경 형태의 이 디바이스도 역시 뭔가 그런 차원의 디바이스, 새로운 디바이스 형태로 좀 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섹터로 가보는데 주가 보죠. XR 관련주들이 이제 하이소닉, 뉴프렉스, 코세스, 사피엔 반도체, 나레넌테 이런 회사들인데, 오늘 하이소닉이 두 자릿수, 뉴프렉스도 두 자릿수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나머지 회사들은 3에서 한 5% 정도 이렇게 상승률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좀 볼까요? 예, 전체 화면 다시 한번 가보면 어제 안 좋았었던 밸류업 테마를 오늘은 좀 따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른쪽 위에 있네요. 들어가 보죠. 일단은 외국계 IB들이 이제 코리아 밸류 지수의 뭐 구성과 관련돼서 또 여기에 들어간 종목들에 대해서 좀 그렇게 높게 평가를 하진 않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스위스 투자은행 이제 UBS하고 그다음에 홍콩계 투자은행 CLSA의 리포트가 나온 거를 좀 종합을 해보면, 일단 UBS 같은 경우는 되게 좀 박하게 표현을 했는데, 표현이 밸류업 지수가 작동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한국거래소가 빨리 깨닫길 바란다라는 식의 표현을 썼습니다. 이제 이 내용이 UBS의 이제 그 기관 투자자 고객들 대상으로 보낸 이제 투자 노트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굉장히 좀 좋지 않다. 구성 종목도 그렇고 기준도 그렇고 이런 표현을 한 거죠. 그다음에 홍콩계 투자은행 CLSA는 보고서 제목 자체가 밸류 다운 뭐 물음표 찍은 이런 식의 보고서를 내놨는데, 구성 종목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좀 있고, 이거에 대한 변경 작업이 빨리 이루어질 텐데, 해외 쪽 IB 쪽들은 한국 거래소의 특성상 이런 기준들이 이렇게 빨리 보완되거나 변경될 것 같지 않다. 굉장히 좀 조직 문화가 경직돼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식의 표현을 했습니다. 어쨌든 코리아 밸류 지수가 이제 출발점에서 사실 처음부터 좀 별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긴 한데, 근데 어제는 밸류 관련 종목들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데 오늘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예, 뭐 오늘 SK하이닉스는 사실은 뭐 이제 밸류업 때문에 뭐 오른다고 보기는 좀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SK하이닉스가 사실은 이 해외 IB들이 혹평했던 그 대상 중에 하나였거든요. SK하이닉스는 2년 연속 적자, 그러니까 2년 연속 적자가 아니어야 된다라는 기준에 해당이 안 되는데 이거 넣었다. 이거는 정량적이거나 그러니까 뭔가 기준이 좀 약간 모호하고 기준이 제대로 적용이 안 된 거다. 뭐 이런 식의 좀 편법이다 이런 표현인 거죠, 결국은. 근데 어쨌든 SK하이닉스 오늘은 주가가 9%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HD 현대일렉트릭 이렇게 주가들이 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H현대일렉트릭은 주가가 조금 상승폭은 둔화되고 있긴 합니다만 오늘 2만 원 가까이 오르면서 33만 원 근처까지 육박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밸류지수 관련주까지 봤고요. 밸류지수는 이제 시작입니다. 뭐 지금 기준이라든가 구성 종목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 없을 수 없죠. 없는 게 또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국내외 평가들이 이제 계속해서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30일 날 이제 출범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또 시간이 또 있고, 그 사이에서 이제 앞서 외국계 IB들은 좀 평가를 좀 낮게 했습니다만, 또 한국거래소가 여러 가지 시장 상황들을 감안해서 얼마든지 또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을 거리라 기대를 해 봅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반도체하고 HBM 관련주들 계속 뭐 왔다 갔다 하는 얘기긴 합니다만 오늘은 상승폭이 간만에 굉장히 좀 크게 나와서 조금 마음을 좀 덜어주는, 부담을 좀 덜어주는 투자자분들의 좀 그런 약간 속상한 마음을 조금은 좀 덜어주는 그런 오전장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이데리움 파트너와 함께 종목 얘기 좀 더 자세히 들어보시겠습니다. 종목 얘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슬래셜 테크놀로지 김한철 대표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양 지수 모두 장중 고점 부근에 와 있는데요. 일단 오늘 현재 구간의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최근에 이제 증시가 하락했다가 반등세를 가지고 있는 추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최근에 상승세가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가 좀 괜찮죠. 뭐 미국 나스닥도 거의 전고점 부근에 올라가는 수준으로 나스닥 선물 기준에 2만 포인트를 지금 넘은 상태이고요. 추가적으로 중국의 은행 지급 준비율 인하와 그리고 그 정책 금리 인하에 따른 대규모 유동성 공급에 따라서 시장 방향성의 트렌드는 조금 상방으로 고개를 좀 실는 모습은 현재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거는 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통계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추석 이후에 주가의 흐름은 늘 안 좋았다. 그러니까 지난 6년간의 통계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 상추세에 대해서 정말 즐겨야 되냐라는 포인트로 봤을 때는 저는 아직까지는 확신에 차서 말씀을 좀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설령 증시가 오르면 오를수록 시장은 더 조심해야 된다는 스탠스로 계속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에 대한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뭐 당연히 외국인들의 수급에 있겠죠. 외국인들 수급이 어디에 집중되냐라고 보면 반도체에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8월부터 9월까지 한 달간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추세를 보면은 약 10조 원 가량 현물에서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네. 뭐 단기적인 증시가 반등이 나오고 있고 코스피가 뭐 최근에 한 6%, 7% 반등세가 나오고 있지만 그 내속을 들여다보면요. 반도체를 중심으로 매도세가 확대가 되고 있는 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뭐 마이크론 실적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시간에서 급등함에 따라서 반도체적이 상승하고 있지만 과연 이게 근본적으로 추세의 상승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증시는 오르면 오를수록 외국인들의 수급세가 집중이 되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한 5분 정도 뒤에 이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테니까 여전히 좀 보수적인 스탠스로 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뭐 매매도 괜찮습니다만 뭐 투자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 종목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에 대한 관점으로 이 시장에 대해서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크게 달라지지 않았군요. 여전히 좀 보수적인 스탠스로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좋다. 방향성은 어떻게 보면 상방에 기울어 있는 것 같지만 외국인의 수급 강건인데 이 부분이 아직 확실하게 이제 시장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이달에만 외국인의 수급을 따져봤을 때 반도체 매도세가 좀 집중되면서 지수를 끌어내린 모습도 보여졌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여전히 보수적인 스탠스로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좋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종목에 대한 해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앞서 반도체주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연계돼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슈 살펴볼게요. 네, 뭐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어제 발표된 밸류업 지수 관련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밸류업 지수가 이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약 100여 개의 기업들이 이제 지수를 만들기 시작하고 11월 달부터는 ETF 상품이 출시가 되기 시작하죠. 정부의 움직임이 즉각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반영되는 행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선정이 됐냐? 코리아 밸류업 지수라는 게 어떻게 산정이 됐냐라고 봤을 때는 시총 상위 400개 이내로 시장 대표성을 가진 종목 중에서 2년간의 적자가 아니었고 배당을 연속으로 했던 기업
만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좋은 기업만 선정이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밸류업 지수는 시장 대비해서 퍼포먼스도 약 10%포인트 더 좋았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밸류업 지수가 종목 고르기 어렵다라고 하면 좋은 종목만 모아 있기 때문에 한번 솔팅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실적이 별로 안 좋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 있던 부분에서 봤을 때 저희가 또 어떻게 재해석할 필요가 있나? 아니면은 11월 달에 ETF 상품이 출시되면 수급이 몰릴 건데 그러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 업종에서도 수급이 들어올 수 있나라는 의문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목적은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히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넣은 이유는 따로 있겠죠. 근데 거래소는 이제 밸류업 지수를 만드는 목적성으로 따지면요, 기업 가치 중심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라는 목적이 가장 큰 거죠. 근데 이제 일각에서도 지배 구조 개선이나 상법 개정 등 여러 가지 해결할 문제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밸류업 지수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저평가를 해소하겠다. 하는 게 실질적으로 바로 반영은 되지 않을 걸로는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와 같이 좋은 기업들을 모아놓은 지수로 인해서 ETF 상품이 출시되고 그로 인해서 수급이 몰려들었을 때 그 기업들에 들어가는 자금, 이 선순환 구조가 선선히 좀 반영되는 시장의 구조가 좀 만들어지는 초입 단계다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밸류업 지수에 들어가는 종목 중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약 한 달간 봤을 때 10조 원 정도가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밸류업 지수와 그다음에 오늘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에 대해서 급등하고 있는 추세가 과연 어떤 추세의 흐름을 만들까라는 부분을 조금 더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요, 솔직히 외국인 보유 수량의 흐름 빼고는 크게 볼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추세를 보시면요, 외국인 보유 수량이 늘 때는 상승하고 하락할 때는 하락하고 늘 때는 상승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오늘 한번 이제 삼성전자가 고개를 한번 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추세적인 상승을 만들 것인가라는 부분을 했을 때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닉스도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고점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매수세가 크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큰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과연 추세적인 상승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모멘텀에 의한, 그러니까 마이크론 실적이 좋아서에 대한 상승으로 인한 상승은 근본적인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풀리 만들기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여전히 밸류업에 들어간다고 한들 반도체는 이 하락 트렌드로 계속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하다라는 관점으로 밸류업 지수 관련해서 반도체 업종에 대한 브리핑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SK 하이닉스 HBM3 12단 세계 최초 양산할 것이다. 그리고 연내에 고객사에 공급할 예정이다. 이런 소식도 오늘 오전에 사실 공개가 됐거든요. 수급을 이끌기에는 부족한 이슈라고 보세요? 네, 단기적인 모멘텀은 반등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나스닥을 비롯한 마이크론이 아마 오늘 미국 본장에서도 상승세가 나타날 거니까요. 그렇지만 큰 구조적인 변화는 만들긴 힘들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만약에 외국인들의 수급 트렌드 자체가 정말 급변한다라고 했을 때는 또 말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그거까지는 우리가 좀 체크할 포인트가 많다라는 게 좀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여전히 이제 외국인 수급적인 그런 흐름과 흐름을 봤을 때도 지수의 큰 상승을 이끌기에는 여전히 조금 부족한 모습이 보인다라고 김한철 대표는 진단을 한 거고요. 한 섹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어떤 거 건드려 볼까요? 네, 최근에 이제 증시가 하락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와중에서 이제 그러면 지정학적 리스크나 아니면 이 불안정한 시장 속에서 또 떠오르는 테마들이 있죠. 바로 방산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방산 관련주라고 하면은 우리가 좀 봐야 될 이슈라고 하면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사이의 전쟁, 그러니까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쟁은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하마스 간의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하면서 그다음에 가자 지구에서 분쟁이 이제 레바논 남부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레바논 남부라고 하면은 이제 헤즈볼라가 있는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런 이슈들이 좀 급격히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24일 6시경에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무장 쪽에서 대규모 폭격을 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민간인을 포함한 사상자가 600명 이상 발생이 되기 시작했죠. 이로 인해서 중동의 불안정은 솔직히 더욱더 계속 커져가고 있는 건 사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중동의 불안정은 솔직히 아시겠지만 국제 원유의 가격이 불안정을 만들 것이고 그에 따라서 글로벌 증시에 이런 변동성을 만들 수 있는 추가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 다 아시고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시장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냐를 먼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체크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변동성 지수의 증가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키움증권 보면요 업종에 이 변동성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변동 지수라는 거는 이제 주가 지수와 역의 상관성을 가지면서 변동 지수가 오르면 주가는 하락하고 하락하면 오르는 그런 지수인데요. 최근에 이제 지수의 움직임을 보면요, 증시가 하락하는 블랙 먼데이 8월 5일이었죠. 그때 급등한 이후에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 최근의 모습 보면요, 증시가 반등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변동 지수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은 즉슨 증시가 올라도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변동성에 대한 그런 우려가 남아있다라고 좀 재해석이 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오늘도 지금 증시가 급등하는데 변동성 지수도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말은 즉슨 우리가 이거를 좀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사이의 전쟁 때문에 온전히 그 이유 때문에 변동성 지수가 상승하지 않을 거지만 우리가 이러한 부분은 좀 시장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마음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인 것 같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이런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될 때마다 움직이는 테마 관련주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방산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석유 관련주, 세 번째는 이제 해운 물류 관련주들이 되겠죠. 근데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방산 관련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좀 스페코라는 종목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변동성 지수의 움직임을 보면요, 스페코의 주가 지수와 같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스페코의 차트도 변동 지수와 좀 같은 움직임을 하고 있죠. 그래서 8월 5일 날 주가 지수가 급락했을 때 스페코는 거의 상한가를 안착을 했고 최근에 증시가 이제 반등하는데도 불구하고 변동성 지수는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이 변동성 지수의 핵심인 종목인 이런 방산 관련주의 스페코도 상승을 추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좀 결론을 내린다고 했을 때 지금 당장 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시장에서의 영향력은 크게 행사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이유로 말씀드리냐면요. 유가를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면 항상 유가가 튀긴 했죠. 네. 근데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요. 잠시만요. 다시 네.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유가의 지금, 움직임을 보면요. 최근에 유가의 움직임이 80불 정도에 있었는데 지금 한 69불, 70불을 이탈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유가의 모습이 온전히 시장에서 원자재 가격에서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은 걸 보아서 아직까지 중동의 지정학적 문제는 실질적으로 이제 원자재, 그러니까 유가의 가격의 상승을 야기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페코와 같은 방산의 쪽에 지금 수급이 그다음에 상승세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번 트리거가 나오면 얘들이 정말 급등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염두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 변동성 지수 주가는 오르는데 변동성 지수는 왜 오르지? 라는 관점으로 시장을 한 번 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바라보신다면 조금 더 보수적인 스탠스와 그다음에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데 도움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게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준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는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의 좀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라고 해석을 하신 거고 맞습니다. 그와 연동해서 방산 관련 스페코라든지 한국석유 또 유가의 흐름을 보면 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한국석유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네, 오늘장 종목을 얘기하기 전에요. 그 종목에 대한 리뷰부터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나와서 말씀드리면서 계속 피드백을 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유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입니다. 여전히 저는 아직까지도 긍정적인 의견을 계속해서 드리고요. 아직까지도 좋은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펀더멘탈 너무 좋다. 제약 바이오 기업인데 글로벌적으로
콜레라 백신을 유일하게 공급을 하는 세계적으로 유일한 회사다라는 그런 희소성이 있던 기업 중에 하나였고요. 그다음에 23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흑자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그다음에 금년에도 한 번 더 점프업할 수 있는 그런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전히 좋은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하나로 FNK푸드라는 이제 ETF 상품이었습니다. ETF 상품은 변동성이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지금 하반기에 있을 푸드 시장에 대한 확장성, 유럽이나 남미를 바탕으로 한 라면이나 아니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공식품, 햇반 같은 종목 품목들도 확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하반기로 갈수록 변동성이 작지만 펀더멘탈이 강한 ETF로 하면은 하나로 FNK푸드도 여전히 좋을 것 같다라는 종목 리뷰는 마치고요.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대한해운입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좀 연계되는 말일 수도 있겠는데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미국 동부와 멕시코만 등 동남부 항만의 노동자들이 1977년 이후에 첫 파업을 하려고 합니다. 약 한 50년 정도 만의 파업인데요. 이 파업을 진행하게 되면 정말 엄청난 물류의 난이 세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지금 시장에서의 조금 위기감이 형성되고 있는 게 핵심 포인트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노조안에서는요, 임금의 77%의 인상을 요구하지만 그걸 들어주지 않겠다고 지금 강경히 대응을 한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중요한가? 이 미국의 항만 자체가 어느 정도로 역할을 하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지금 미국 항만은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글로벌적으로 많은 해운 물동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파업을 하게 되면요, 그 정도의 경제 손실은 한 몇 조 원 정도에 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여기에 그칠 게 아니라 여러분 시장을 좀 보시면요, 최근에 이제 상반기에 이제 해상운임이 크게 급증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노조 파업을 해버리면 다시 한번 이 3분기, 그다음 4분기에 이어서 해상운임이 다시 급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최근에 해운 움직임을 보면요, 관련주들이 추세를 급격히 좀 그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겠는데 10월 1일 날 노조안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의 흐름을 보았을 때 아직 3, 4일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전혀 협상을 할 수 있는 근간의 테이블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0월 1일 이후에 만약에 노조안 협상이 결렬이 된다면 그러면은 해상운임이 급등하는 것은 정말 시간 문제일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해운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충분히 상승의 기조를 계속해서 갈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수많은 해운 운임 관련주를 검색을 하다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했던 대한해운을 한 번 더 제가 오늘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어떤 가격 대응이나 아니면 수급 현상을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대한해운입니다. 대한해운은 지금 최근의 모습이 저점 이후에 쭉 상승세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저희가 조금 집중해야 될 부분은요, 단기적인 수급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을 보시면 지금 최근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중반에 단기적으로 순매수를 좀 가져가면서 좀 추세를 만들고 있는 모습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추세가 좀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10월 1일 정도까지 모멘텀은 살아있는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도 여전히 협의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해상운임에 대한 이슈는 4분기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한해운의 현재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현재가 부분은 좀 충분히 괜찮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손절은 짧게 밑으로 3%만 잡으시고 가격 전략은 위로 그냥 2,500원 정도 선 20% 정도까지 보셔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한철 대표의 공략 종목 대한해운이었습니다. 셀레셜 테크놀로지 김한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데일리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편집국에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전기전자 분야를 담당하고 계시는 김정남 기자가 한 달 만에 이제 나오셨습니다. 요즘에 반도체 쪽 분위기가 좀 오늘 좀 사실 많이 올라서 좀 마음이 한결 부담을 좀 덜긴 했는데 사실 좀 계속 안 좋죠. 특히 수급 쪽으로 외국인이 워낙에 많이 팔고 있어서 앞서 김원철 대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적절한 시기에 삼성 얘기를 비롯해서 우리 반도체 얘기를 좀 해보는데요. 시작은 인텔 얘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텔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우리 반도체 주들, 그러니까 삼성이나 SK하이닉스 같은 우리 반도체 주들이 어떤 점들을 좀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얘기를 좀 들어보고요. 조금 전에 뭐 기사가 속보가 또 하나 나온 것도 있더라고요. 그 얘기도 잠시 후에 후반부에 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랜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휴가는 잘 갔다 오시고요. 네, 아유, 잘 쉬다 왔습니다. 네. 인텔은 네, 좀 남의 나라 회사긴 한데 그렇죠. 워낙에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도 컸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반도체 제국 얘기도 사실은 했었고 그래서 인텔이 요즘에 이런 모습 뭘 파네 또는 퀄컴이 인수하네 어디서 뭐 50억 달러 뭐 투자하네 이런 등등 얘기 나오는 게 왠지 남의 얘기를 같지가 않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요즘 어떻게 보셨어요 인텔 얘기는? 제가 인텔 이 주제를 하는 것도 사실은 지금 투자자분들께서 물론 뭐 인텔 주식을 들고 계신 분도 있을 수도 있겠죠.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당면한 뭐 한국에서 거래된 주식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뭐 그러니까 얼마나 관심을 가지실까라는 생각은 들기도 했는데 그래도 이게 인텔이 사실 반도체의 상징과도 같은 그런 회사였기 때문에 그래도 좀 저희가 설명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고 해서 한 건데 사실 인텔은 그냥 반도체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인텔이란 그 회사명 자체가 그러니까 인테그레이티드 일렉트로닉스 그러니까 그 집적 전자공학이라는 거의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인텔이라는 말이 물론 세마이컨덕터라는 말도 있지만 그 반도체예요. 그 인텔이라는 회사 이름 자체가. 그래서 뭐 저희가 지금 그 디램 없이 못 살죠. 지금 PC 제가 쓰고 있지만 디램이나 플래시 메모리, 뭐 CPU, 중앙 처리 장치 이런 게 모두 인텔이 다 최초로 개발해서 양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제 전설적인 일화들이 많아서 뭐 다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인데 저희가 이제 보통 뭐 이런저런 분야에서 뭐 너무 월등하게 잘한다 이럴 때 뭐 인간의 한계를 넘어섰다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인텔이 정말 한참 잘 나갈 때 실리콘밸리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인텔의 그 오피스를 가면 외계인이 일하는 사무실이 있어서 거기에서 미래에서 기술을 가져와서 제품을 내놓는다. 이런 오죽했으면. 얘기를 했을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인텔의 경쟁자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던 다른 뭐 반도체 회사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회사들이 아니고 인텔이 그리는 미래의 인텔이 지금의 경쟁자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아니 그냥 적수가 없다. 그러니까 요즘에 사실은 지금 애플이 뭐 세계 지금 시청 1위 대장주고 제가 이제 미국에 특파원 생활할 때도 보면 아무리 코비드 때 이럴 때도 다른 오피스들 가게들 다 텅텅 빌 때도 인텔이 아니라 그 애플 그 스토어만 보면 항상 꽉 차 있었거든요. 약간 미국의 상징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지금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존재감이었지 않았나라는 예전에 생각이 들 정도이거든요. 또 있는데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이제 90년대 이후에 뭐 인텔 인사이드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실 가장 이제 성공한 마케팅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 말의 이제 컴퓨터의 핵심이 CPU인데 이거를 인텔이 만든다는 점을 이제 직관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PC의 핵심은 CPU고 그것은 인텔이 만든다라는 그런 캠페인인데 그게 인텔 인사이드라는 표현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로고 멜로디 있잖아요. 따다다다. 그렇죠. 그거 엄청나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때 삼성이라든가 뭐 IBM, 뭐 컴팩, 뭐 델 같은 이런 PC 브랜드들이 쫙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브랜드들보다 그 인텔 인사이드 로고가 그 PC에 붙어 있으면은 이 제품이 이제 프리미엄급이구나, 좋은 거구나. 이런 그 인식을 줬었죠. 말 그대로 이제 그 반도체 제국이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잘 나갔던 인텔이 한순간에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M&A 매물로 나왔다느니 뭐 어떤 한 자산 운용사로부터 이제 50억 달러를 수혈받는다는 하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는 사실 하나하나가 그냥 사실 인텔 입장에서는 사실 옛날 생각해 보면 그냥 굴욕입니다. 격세지감인 거죠. 그래서 업계에서 받는 충격은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인텔을 뭐 이제 창업 경영인들이 많고 역사적인 경영인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앤디 그로브
앤디 그로브 빼놓을 수 없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일화들이 많지만 그분이 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네. 편집증 환자만 살아남는다 이런 그러니까 그 Only the 정도로. paranoid survive란 말이 있는데 그게 이제 시대를 관통하는 경영 철학으로 정말 손꼽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미래에는 네. 어떻게 될지 모르고 당장 내일 안 보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미래 위협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로브 정신이 정말 인텔에는 그동안 강했는데 그게 좀 그 요즘 안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 강했던 인텔이 이렇게 무너진다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생각해 보면. 그게 또 유독 보면 네. AI 시대에 진입을 하면서 네. 그 인텔에 대한 우려는 사실은 최근 몇 년새 계속 나왔는데 올 들어서 이제 더 그게 뭐랄까요? 네. 수직 낙하를 한다고 그럴까요? 예, 약간 예, 그런 예, 느낌입니다. 이게 네네네. AI 시대의 도래와 네네네. 인텔의 이런 몰락과 네네네. 여기서 상관성을 좀 그 이유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사실 이 산업 격변기 때 기업들이 몰락하는 건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죠. 많죠? 네. 예전에도. 제가 가장 최근이라면 2010년대 초반 뭐 스마트폰 이때 꼽을 수 있겠는데 제가 사실 이때도 이제 산업부에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전기전자 산업 IT 재계 이쪽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사실은 그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아니었죠. 그 휴대폰의 최대 스마트폰 노키아였거든요. 그 그때는. 당시에 맞아요. 근데 지금 사실 노키아가 뭐 하는지 일반 분들은 사실 잘 모르잖아요. 통신 장비 좀 만들고 뭐 이런 정도지. 그리고 그때 당시 유명했던 모토로라. 그렇죠. 커티. 예. 거기도 지금은 맞아요. 그냥 이제 뭐 하는지 잘 모르는 회사가 돼버렸죠. 네. 그리고 그때 당시 한국에서도 펜텍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베가폰 만들던. 유명했죠. 네. 그 회사도 상암에 사업 크게 짓고 잘 팔렸던 한국의 3인자로 불렸던 데인데 거기도 지금 이제 회사가 지금 그렇게 거기 됐고 완전히 끝났잖아요. 예. 끝났죠. 그 대신에 이제 애플이 아이폰 내놓으면서 그쵸. 빅테크의 황제로 떠올랐고 그렇죠. 삼성도 이제 다행히 옴니아에서 갤럭시로 잘 그 마케팅을 하면서 다시 회사가 급반등하는 그런 계기가 됐었는데 이 각자 이제 기업들이 몰락하는 거는 뭐 복잡하다는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제가 인텔에서 첫 선을 꼽는 거는 이 변화에 둔감한 그런 조직 문화 아닌가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관료주의화됐다. 그렇죠. 인텔은 사실 이미 PC 시대에서는 뭐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제왕이었는데 이미 모바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한번 꺾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 예를 들어서 애플이 이제 아이폰용 칩 생산을 좀 요구를 했는데, 그러니까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인텔 거절했거든요. 왜요? 그거는 얼마나 그때 당시에 변화에 그러니까 둔감했는지를 보여주는 일화인데 그때 당시에는 그것보다는 PC나 다른 부분에 훨씬 더 우리가 중요하고 잘 살아갈 수 있다 이걸로도. 그러니까 모바일의 그리고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못했던 그렇고 거고요. 2006년 당시만 해도 이게 얼마나 이게 좀 돈을 벌 수 있을까 이걸로 시장이 이런 커질 수 고민이 있는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거절했고요. 2000년대 이미 그때 중반부터는 R&D 투자를 많이 줄였고 기술 경쟁으로 또 뒤처졌고 그때 당시 이제 앤디 그로브를 비롯한 창업 세대들이 퇴진을 하면서 약간 기술통들이 아니라 재무통들 이런 분들이 이제 CEO 세대로 올라오면서 그런 걸 비용 절감이라든가 이런 거에 더 초점이 맞춰졌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조직은 약간 좀 비대화했고 그러면서 모바일을 뒤처진 상황에서 갑자기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AI 시대가 닥쳤잖아요. 당연히 어떻게 보면은 모바일에서 뒤처진 다음에 AI 시대에서는 당연히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었던. 네. 그러니까 사실은 기업 가치로 따져 보면은 지금 인텔 같은 경우는 그 시총 비교해 보면은 한 전 세계 그 반도체 회사에서 한 10위권 중반대 15위, 16위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그때 예전만 해도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3조 달러가 가까이 돼가지고 뭐 오늘 회복했다 했어요. 한때는 뭐 1위도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기준으로 3조 달러 좀 안 됐는데 그 엔비디아도 사실은 인텔하고는 비교 자체가 불가한 그렇죠. 그런 회사였거든요. 근데 그 회사가 그 GPU에 앞세워가지고 AI 가속기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이 와중에도 인텔은 사실 그 최근 한 몇 년 많은 기간 아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별 반응 없이 그저 지켜만 보고 이게 이렇게 그냥 되는구나 뭐 이렇게 됐었죠. 사실 그 AI 파고라는 게 사실 지금은 저희도 이제 그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이전에 인터넷 그 격변기, 그다음 모바일 격변기 그런 것보다 훨씬 더 크지 않을까라고 그렇죠. 하는 얘기하시는 분들이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훨씬 더 크지 않을까라는 게 주류인 것 같습니다. 산업계에서는. 그래서 이제 몸집이 큰 빅테크들 여러 가지 뭐 메타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도
그 AI 관련한 그 사업을 가지고 아이템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좀 사업 구조를 바꿔보려고 생각을 하고 M&A를 어떻게 시도해볼까라는 그렇죠. 생각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인텔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소식들이 거의 들리지 않았죠. 맞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네. 지금 같은 인텔 사업 구조라든가 조직 문화로는 네. 과거의 어떤 인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이제 좀 회사로서 지속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좀 그렇죠. 드는 게 사실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앞서 잘 나가다 망했던 뭐 네, 노키아라든가 뭐 모토로라, 심지어 예, 뭐 예. IBM도 그런 시절을 겪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한번 그런 시절을 겪었고 네. GE 제너럴 일렉트릭도 마찬가지 그런 예, 식으로 예, 정말 예. 잘 나가다가 네, 그 이후에 네, 네. 급전직하하는 그런 경험들을 맞습니다, 다 했는데 맞습니다. 그 이후에 살아남은 회사들도 있지만 맞습니다. 그냥 사라진 회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그렇죠. 길을 인텔이 갈 것이냐 아니면 기사회생을 할 것이냐. 네.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본질적으로 인텔이 결국 가장 큰 그 본업은 네. 반도체 설계,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쪽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죠. 파운드리도 물론 있긴 하지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본업의 경쟁력도 지금은 옛날 같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거는 되게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져요. 그것도 심각하죠. 사실 그 제가 말씀드린 조직 문화 이건 약간 좀 이제 네. 그 회사 전체적인 문제고 이게 CPU가 아직은 여전히 이제 그 CPU 쪽에서는 인텔이 압도적으로 크긴 합니다. 근데 2위가 AMD인데 그러니까 PC 시대의 황제였던 인텔 하면 곧 CPU였는데 이제 모바일 AI에서 뒤처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CPU마저 이제 AMD 같은 경쟁사들한테 점점 따라잡히고 있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이거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네. 제가 시장 조사 업체 머큐리 리서치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좀 보니까 인텔이 이제 서버용 반도체에 굉장히 강한 회사인데 그 서버용 CPU 점유율을 보니까 지난해 1분기는 82% 점유율이었는데 올해 1분기는 76.4%로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기간에 AMD 같은 경우는 18.0%에서 23.6%로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데스크탑용 CPU도 상황은 비슷하고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서버용 CPU 그다음에 데스크탑 CPU 이게 네. 떨어진 상황에서 다른 회사들이 AMD가 다른 회사들이 따라잡히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네. 그러니까 인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신호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죠.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아마존 이런 빅테크들이 CPU를 자체 설계하는 시대입니다. 네. 과거같이 그렇죠. 인텔만 바라보면서 CPU를 달라 이런 시대가 아니고요. 자체 설계하고 네. 있기 때문에 굳이 인텔에 목을 매일 필요도 없다. 이 상황 자체도 사실 그러니까 인텔한테 고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인텔이 지금 파운드리 부분을 처음에는 매각 얘기가 나오다가 지금 일단은 네. 자회사로 분사하기로 결정을 했고 네. 그건 일단 결정이 된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 파운드리 부분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던 게 퀄컴이 인텔 전체를 인수할 수 있다. 뭐 그런 네네네. 식의 얘기도 나왔는데 네네네. 이게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네. 이제 김 기자님 말씀을 드려야 될 거예요. 첫 번째는 네. 이게 퀄컴이 인텔을 인수를 했을 때 소위 말해서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냐라는 부분이 네네네네네. 있겠고 네네네. 단순히 돈으로 산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 소위 말하는 그 뭐 여러 가지 뭐 그 문제들이 네네네.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또 두 번째는 이게 실현 가능한 문제냐 네네네네네. 두 가지로 나눠봐야 돼. 일단 이게 퀄컴이 인텔을 인수한다 그러면 뭔가 좀 시너지 네. 효과가 날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퀄컴이 인텔을 인수한다는 이 그림 자체가 좀 어색하게 느껴지거든요. 퀄컴은 1985년도 패밀리스 스타트업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 조그만. 그렇죠. 그래서 뭐 그때 돈도 없고 뭐 돈 이리저리 꾸고 다니고 하여튼 인텔이 그 아주 잘 나갈 최전성기 때 그랬던 회사인데 이 퀄컴은 사실 스냅드래곤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스마트폰의 스마트폰에 두뇌 역할을 들어가는 하는 AP. 애플리케이션 예. 프로세스라는 예. 그 AP라는 부품이 예. 있는데 이것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게 주력입니다. 그 외에도 주로 이제 지금 상황은 통신 쪽에 주로 매출이 몰려 그쵸, 있습니다. 그쵸. 그런 이제 퀄컴이 인텔이 이를 눈여겨보는 것은 AI 시대를 맞아서 이제 그 나름의 어떤 준비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죠. 지금 이미 퀄컴 같은 경우는 AI 시대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 맞춰서 그 나름의 최근 몇 년 동안 준비를 해왔거든요. 네. 그게 지금 가장 주목할 만한 게 퀄컴이 자동차용 반도체에 지금 힘을 주고 있다는 게 전장 자율주행차. 반도체, 자율주행용. 그렇죠. 거기 AI 칩이 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음. 그 차량용 반도체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거는 그 종류가 많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하나를 꼽자고 하면은 이제 차량의 전장 시스템을 제어하는 그
그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이라는 MCU라는 그런 그 부품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시장은 이미 저희가 이제 대표적인 그 차량용 반도체 그 업체들이라고 하면 뭐 NXP라든가 뭐 르네사스, 인피니언, 뭐 ST 마이크로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사실 이런 부품들은 다 시장을 견고하게 잡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지금 업계에서는 몇 년 전부터 이제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로 넘어가면서 AP 기반을 그러니까 고성능 집중 처리형 제어기를 그 자율주행차에서 그러니까 채택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퀄컴이 이 분야에서 AP에서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쪽을 접목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실제로 자동차용 그 매출이 2024년 회계연도 3분기 그러니까 올해 4월부터 6월이죠. 예. 그때 당시의 매출이 그러니까 자동차용 매출이 전체의 14.5%까지 높아졌습니다. 이게 1년 예. 전에는 4.6%였거든요. 그러니까 1년 사이에 10%포인트 가까이 매출 부진이 늘어난 겁니다. 그 외에도 이제 온디바이스 AI 기능을 지원하는 이제 스마트폰용 그러니까 AP, PC용 AP 이런 거에 또 공을 들이고 있는 것도 그 AI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퀄컴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고 그런데 이제 이 상황에서 인텔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버용 반도체를 개발하는 노하우가 굉장히 풍부한 회사입니다. 그렇죠. 사실 근데 서버용 반도체라는 게 AI 그 산업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좀 핵심? 어떤 이제는 그렇게 그렇죠. 되죠. 그거를 예. 이제 부를 수 있을 만한 그런 그 분야가 됐는데 만약에 이 퀄컴이 인텔을 인수하면은 단박에 그렇죠. 미국을 대표하는 그렇죠. AI 종합 AI 뭐라 그럴까 종합 반도체라고 할까요? AI 관련된 그 종합 적인 반도체를 공급하는 이런 회사로 올라설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그 퀄컴이 인텔 인수한다는 게 좀 어색하게 느껴진다 말을 했는데 지금 저기 인텔 같은 경우는 시총이 한 15, 26이 되는데 퀄컴은 이미 한 제가 어제 파악하기로 한 7, 8이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퀄컴이 인텔을 인수하는 것도 이제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퀄컴의 네. 위상이 커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둘을 조합을 하면은 엔비디아급의 기업이 탄생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이제 둘 다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도 정부도 뭐 기대를 크게, 할 것이고 네. 업계에서도 지금 이제 이거와 관련돼서는 초미의 관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실현 가능성이 과연 있겠느냐라는 그렇죠. 부분은 짚어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요즘에는 뭐 하나 인수하고 그럴 때 그 해당 국가에 뭐 승인받고 이런 절차들이 이게 되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사실 이게 문제가 그거죠. 그 요즘 반도체가 이제 단순히 하나의 산업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연결되어 그렇죠. 있는. 네. 왜냐하면 반도체가 무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한 이유가 사실 그거거든요. 근데 국가별로 이해관계가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만약에 퀄컴이 인텔을 인수한다고 하면 왜냐하면 인텔이 그동안 미국 정부에 알게 모르게 지원을 받아왔는데 네. 만약에 퀄컴이 인수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퀄컴과 인텔이 사업을 하고 있는 중국 같은 주요 국가들의 경쟁 당국으로부터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미국이 이제 중국을 향해서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 승인할 가능성이 과연 있을까라는 점은 굉장히 회의적인데 사실 이거는 전례도 이거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6년 전에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은 2018년도 당시에 퀄컴이 그 네덜란드의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 기업이죠. NXP. 예. NXP 인수하려고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중국이 그 반대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인수에 실패했던 그런 예.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인텔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예전의 위상은 분명히 아닙니다. 네네네.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네.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회사와의 이제 관련성, 상관성 네네네. 이런 것들이 결국 이런 시장의 네네네. 어떤 상황이 우리 반도체 회사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는 네. 부분을 사실은 짚어보는 게 어떻게 보면 핵심일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우리한테 수혜라고만 보기에는 우리도 현재 상황이 뭐 만만치 않은 것 같고 네네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참 어려운 얘기인데 인텔이 너무 이제 어마어마한 회사다 보니까 이게 그 충격파가 이제 좀 업계 충격파가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텔 그 자체를 보면은 이렇게 큰 회사도 무너질 수 있구나. 그렇죠. 이렇게 단번에 무너질 수 있구나라는 점은
특히 한국 같은 경우가 이제 주력 산업의 IT, 특히 반도체 반도체. 수출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걸 반면교사 삼아야 될 것 같은 삼아야 되겠습니다. 네. 이 사실은 한국 반도체만 따지면은 이거는 위기자 기회인 게 맞죠. 아무래도 인텔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사업을 직접 하겠다라고 할 때부터 이미 그 전에 같은 경우 사실 인텔의 경쟁력이 양대 경쟁력이 CPU 그 설계 그다음 제조 경쟁력 그 두 그렇죠. 개였는데 그 고성능 반도체 칩으로 가면서 제조 경쟁력이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예. TSMC에다 외주를 주는 그렇죠. 그런 분야였거든요. 네. 그래서 인텔이 처음에 그러니까 팩 겔싱어 CEO가 오면서 파운드리 한다고 할 때도 저게 과연 되겠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원래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계속 되게 공격적이었잖아요. 뭐 1.8나노 얘기까지 그래서 나왔으니까. 그것도 더 의구심이 컸죠. 왜냐하면 그 전에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도 못했던 애들, 그 전 세대도 못했던 애들 어떻게 1나노, 2나노, 3나노 할 수 있겠냐는 게 그러니까. 많았는데 지금도 사실은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좀 큽니다. 지금 같은 경우 이제 파운드리 매각 그러니까 발표 안 했지만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 이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제 파운드리 하고 있고 이 인텔이 신경 쓰였던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TSMC를 따라잡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1나노 때 2나노 때 초미세 공정 경쟁이 가능한 곳은 TSMC와 삼성전자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일단 삼성전자가 뭐 일각에서는 뭐 삼성이 인텔 매물로 나오면은 뭐 저기 인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 얘기도 그게 있었죠. 실현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말까지 나왔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 이 상황만 보면은 삼성 파운드리는 뭐 아무래도 위기보다 이제 수혜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보여지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텔이 이렇게 한 방에 무너지는데 삼성이라고 좀 다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은 충분히 예.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예. 하게 됩니다. 예. 지금 그런 어떤 위기감들이 최근에 네. 삼성전자의 펀더멘탈이 대단히 무슨 큰 훼손이 없는데도 외국인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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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네, 엄청나게 팔고 있는 거를 보면 네. 뭔가 그네들은 삼성전자의 어떤 그런 내부적인 어떤 그런 경쟁력이 혹시라도 인텔처럼 또 네.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걸 뭐 생각을 하는 건지 뭐 그러지 않으면 사실 삼성전자 저렇게까지 팔아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 마지막 얘기는 앞서서 말씀드린 속보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는데 SK 하이닉스가 HBM3E 네, 네, 8단은 됐고 지금 12단 12단 얘기가 나오는데 예. 이게 상용화에 성공을 했다. 12단 적층 이제 양산을 한다. 예, 양산을 돌입했고요. 올해 연내에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공급하는 게 엔비디아겠죠. 그러겠죠. 네. 엔비디아 공급 뭐 엔비디아랑 워낙에 협업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최초로 공급할 것 같고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TSMC와도 협업 관계가 좀 굉장히 공고합니다. 파운드리가 그러니까요. 특별히 고성능 반도체는 파운드리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엔비디아와 SK 하이닉스와 TSMC 그 협업 관계가 공고해질 것 같고 아무래도 HBM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보다 확실히 SK 하이닉스가 지금 앞서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은 HBM3 5세대에서 좀 약간 애를 먹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렇죠. 내년에 이제 HBM4 그 다음 세대에 이제 거니까. 경쟁을 할 텐데 그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삼성전자가 어떻게든 캐치업을 할 것 같은데 그때부터는 정말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정말 이제 그때부터는 정말 달라질 게 SK 하이닉스가 이제 그때 HBM4부터는 TSMC에 완전 다 그러니까 제조를 맡기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때 그 패키징 기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와 SK 하이닉스와 TSMC의 그 협업 관계도 공고해질 것 같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HBM4부터는 삼성전자는 그 모든 반도체 그 사업을 다 하는 IDM 종합 반도체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아마 다 해야 될 겁니다. 파운드리까지. 그래서 그렇죠. 그때부터는 조금 더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런 경쟁 구도가 확실히 좀 더 나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러면 듭니다. 그 말씀은 더 벌어질 수 있다. 이 격차가. 그거는 봐야죠. 내년 하반기니까요. 그때 그 사이에 지금부터 1년 시간이 남았으니까 1년 사이 어떻게 될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러게요. 오늘 뉴스는 좀 큰 뉴스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게 되면 사실 삼성전자로서는 더
HBM 관련해서 이게 사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AI 시대 초반기인데 네. 이때 핵심인데 이게 따라 붙는 게 아니라 더 벌어진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라 어쨌든 삼성전자가 조만간 빨리 8단 뭐 콜테스트 통과도 그렇고 12단 이 양산 문제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빨리 얘기가 좀 나와 주는 게 결국은 이런 시장의 의구심들을 빨리 좀 좁힐 수 있는 또 없앨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결국 뭐 실력으로 승부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실력밖에 없습니다, 사실. 예. 예, 지금까지 이데일리 편집국의 김정남 기자와 함께 인텔을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국내 반도체 관련된 회사들 얘기까지 좀 두루 좀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웨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Y2K 패션의 부활, 잘파 세대를 꿀꺽 잡아삼키다, 집어삼키다죠. 피트, 맛땡킴, 마르디, 매크르디, 마르떼, 프랑스와 저버, 쓰리마의 진격, 피스피스 스튜디오의 몸값은입니다. 자, 요즘에 쓰리마의 진격이 대단하다고 하네요. 자, 예전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사가는 품목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자, 예전에는 보통 뭐 사갔나요? 예전에 뭐 LG 생활건강의 더 히스토리 오브 후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 이런 화장품들 사갔죠. 자, 근데 지금 완전 세계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사가는 거 크리에이트립에서 자사의 관광상품 판매 데이터 분석으로 방한 관광객들의 한국 여행 인기 기념품을 선정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약과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전에 화장품인데 화장품이 사가는 게 아니라요. 이 체험에서 자기가 DIY로 만들어가는 이 프로그램 이거 그다음에 맛땡킴 이게 마틴킴을 맛땡킴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킴마틴이라고 또 이제 프리미어 라인이 나오고요. 이 맛땡킴을 포함해서 마르디, 메르크디, 마리떼, 프랑스와 저버 이게 다 국산 브랜드입니다. 이름은 다 저희 같죠? 무슨 불어 같죠? 근데 쓰리마 이 옷을 사가는 게 이 지금 세 개의 아이템에 꼽혔습니다. 자, 외국인들은 이제 이런 걸 사가고 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맛땡킴입니다. 자, 맛땡킴, 그 다음에 이 고급 모델이 뒤로 가보면은 킴마틴입니다. 자, 뒤로 바꿔놨는데.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는 마리떼 프랑스와 저버. 자, 이 시절을 완전 얼굴만 바뀌었죠. 원래 모델 누구였죠? 옛날에 90년대 인기 스타들. 그쵸? 90년대를 지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켄 뉴즈드, 게스, 그리고 트루 릴리전, 안전지대, 후부. 기억나세요? 자, 그때 있었던 마리떼 프랑스어 저버가 다시 복귀했습니다. 모델이 크러쉬, 고유정. 완전 바뀌었죠? 크러쉬는 저 45도 턱 저거는 크러쉬밖에 못하네요. 못 따라가요. 자, 그리고 고유정 가장 지금 뜨는 모델이죠. 자, 이 지금 마리떼 프랑스와 저버 이게 쓰리마의 하나고요. 그 다음 쓰리마의 마지막 마는 바로 마르디 매크르디입니다. 마르디 매크르디. 자, 자꾸 이수지 씨가 보여요. 이수지 씨 제발 그만하세요. 자, 김고은 씨 모델이죠. 자, 가장 유명한 게 지금 꽃잎이 그려진 옷이죠. 그렇죠? 꽃잎이 그려진 이 티셔츠. 자, 그래서 김고은 씨가 모델이고요. 자, 이렇게 쓰리마의 진격. 외국인들이 방한했을 때 무조건 이 옷들을 사가야 된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모델들을 한번 봅시다. 예전하고 완전 바뀌었죠. 자, 일단 지금 고유정 씨입니다. 마리떼 프랑스와 저버의 점퍼를 입고 있는데요. 마리떼 프랑스와 저버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찍은 겁니다. 자, 마리떼 프랑스와 저버 한남동에서 찍은 것이고 그다음에 네. 공효진 씨입니다. 공효진 씨가 맛땡킴하고 킴마틴의 모델이고요. 여기다 이제 자기가 SNS에 올린 거예요. 이 킴마틴이 출시돼서 킴마틴은 맛땡킴의 언니 정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SNS에서 코멘트를 인스타에 달았습니다. 자,
자, 공효진 씨, 고유진 씨, 고유정 씨, 그 다음에 김고은 씨. 자, 이런 모델들이죠. 자, 여기서 두 개가 지금 마리떼 프랑스와 저버랑 맛땡킴 이게 다 대명화학 그룹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대명화학 하니까 무슨 LG화학 같죠? 근데 얘네는 합섬섬유, 의류 쪽입니다. 대명화학, 대명그룹이 운영하는 브랜드가 정말로 많아요. 자, 상장회사인 코엘 패션도 여기 보이고 있죠. 그리고 신규 법인을 세워가지고 다양한 걸 하는데 여기 코닥 같은 것도 있습니다. 자, 우리 FNF에서도 보셨죠. 더 네이처 홀딩스에서도 보셨고. 방송국을 따오잖아요. 디스커버리라던가 이런 방송국을 그대로 의류에 접목을 시키죠. 이 코닥은 코닥 필름이잖아. 코닥 필름을 또 의류화 시키고. 이런 게 요즘 유행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레이어. 여기 레이어라는 회사를 통해서 마리떼 프랑스와 저버를 지금 운영하고 있죠. 마리떼 프랑스와 저버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운영하고 있죠. 맛땡킴. 맛땡킴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맛땡킴을 어디서 찾아봅시다. 맛땡킴. 예, 맛땡킴 여기 어디 있어요? 지금 못 찾고 있어요. 자, 맛땡킴하고 마리떼 프랑스와 저버를 바로 이 대명화학그룹에서 운영한다. 그러니까 쓰리마의 두 개를 다 대명화학그룹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 회사의 꿈은 우리나라 K의류를 저기 글로벌화 시키는 게 그게 저기 욕심이에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게 전부 다 뒤에 배경이 뭐냐면 Y2K 패션이거든요. Y2K가 위어의 Y, 천을 뜻하는 킬로의 K를 따서 2000년대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잘파 세대의 시기죠. 솔직히 MG라고 하지 맙시다, 진짜. 그렇죠? MG는 나이가 너무 들었는데 뭘 MG 거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잘파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세대. 그렇죠? 그럼 지금의 잘파 세대는 자, 지금 보시면 그 유튜브에 보셨죠? 그 8살짜리 그 아이인가? 뚱뚱한 아이가 나와가지고 뭐 주식 투자로 뭐 얼마를 벌고 그리고 로블록스로 돈 엄청 버는 거 아시죠? 뭐 한때 그 논란 됐었잖아요. 로블록스로 막 그 광주 민주화 운동 막 저기 폭동으로 막 묘사해가지고 돈 벌고. 그러니까 하여튼 뭘로 이게 돈 버는 10대들이 별걸로 돈을 다 벌어. 막 유튜브 인플루언서에서 돈 벌고 로블록스 게임 만들어서 팔아서 돈 벌고 캐릭터 만들어서 돈 벌고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MZ 세대 이 30, 40대가 원래 소비의 중심축이었는데 10대, 20대가 돈이 많아요 지금. 옛날처럼 용돈 받는 것보다 자기가 더 많이 주식 투자로 어른보다 더 잘 벌어요. 수익률이 막 엄청나요 지금. 어린애들이 10대들이 지금 10대가 뭐예요? 8살짜리 애가 엔비디아에 투자해가지고 몇백 프로 수익을 내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이 지금 잘파 세대가 중심이 됐는데 소비력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걔네가 지금 뭐 부모님하고 저기 소통이 안 되고 이런 거는 맨날 역사적으로 똑같죠. 누구나 사춘기 경험 안 하고. 근데 요즘은 유튜브라는 게 있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재생산이 돼요. 지금 무한도전 다시 인기 있는 거 아시죠? 몇십 년 전에 했던 무한도전 유튜브에 나와서 다시 인기가 있어요. 차승원 씨 젊었을 때 탄광 들어간 거 아직도 지금 빵빵 터지고 있어요, 조회수가.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잘파 세대들이 옛날 걸 본 거예요. 그리고 유진스가 나가고 캠코더 드니까 이거 뭐지 하고 캠코더 다시 팔리고. 그래가지고 복고 패션이 다시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무조건 그것 때문에 쓰리마가 인기 있었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왜냐? 마리떼 프랑스와 저버는 복귀에 성공했는데 이건 실패했습니다. 티피코 이름도 촌스러운데 자, 티피코 씨가 1990년대 당시 인기가 있었는데 LF가 예전에 LG 패션이죠. 다시 이걸 복귀시키려고 했어요. 지금 이런 움직임 때문에. 잘파 세대가 소비력이 생겼고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예전에 어떤 Y2K 시절에 복고 패션에 빠졌고 그거를 이용해서 얘네를 점령해야겠다.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됐느냐? 1년 만에 접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티피코 씨가 1년 만에 접었습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마리떼 프랑스와 저버처럼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근데 또 이런 건 성공했습니다. 본더치죠. 본더치가 갑자기 해외 유명 스타들이 하면서 트래비스 스캇이에요. 이런 걸 쓰면서 본더치가 다시 뜹니다. 이게 왜 다시 뜨는 걸 알 수가 있냐면 피식대학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피식대학은 몇 수를 앞에 본 겁니까 도대체?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기른지 씨. 이거 본더치 모자 아닙니까? 본더치의 트루 릴리전 패션. 배꼽티. 이러고 명동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쿨제이 같은 사람을 만나요. 만나기 싫죠? 어쨌든 자, 이런 패션 90년대를
요 패션이 다시 부활하고 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태연 씨랑 샤이니 저희 친하죠 키랑 둘이 이러고 나왔어요. 똑같이 베꼈죠. 이 본더치 모자가 다시 유행하고 있다. 자, Y2K 패션이 복귀한 것을 여기서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너무 귀엽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마르디, 예, 마르디 메크르디. 아, 헷갈려. 마르디 메크르디. 자, 요게 이 부부 디자이너가 지금 딸이 있죠? 이 부부가 만든 거예요. 지금 박하목하고 이수연, 박하목의 화, 이수연의 수, 화, 수, 프랑스어로 하면 마르디 메크르디. 그리고 이 딸이 있죠. 이거 다 입혔죠. 자, 지금 이 부부가 지금 떼돈방석에 앉게 생겼습니다, 이게. 자, 이 두 분이 29cm랑 인터뷰한 내용 보겠습니다. 요즘 무신사 29cm 이거 이마가 너무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마르디 옷 하나 안 사면 지금 뒤처질 것 같아요. 사야 될 것 같아요. 자, 패션 브랜드 마르디 메크르디 디렉터 디자이너 박하목 이수연. 화자랑 숫자 뗀 거죠. 그게 프랑스어가 마르디 메크르디예요. 화수. 자, 그래서 요런 식의 요런 걸 한다. 예, 뒤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마르디 메크르디 어쩌고 제일 유명한 건 그죠. 더 플라워 마르디. 이거 꼭 사라. 그런 겁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2010년도에 이걸 했는데 지금 굉장히 떴다. 지금 제일 뜨고 있는 건 일본입니다. 이 마르디 메크르디 여기다가 공식 매장을 냈는데 다이칸야마예요. 다이칸야마에 냈는데 이게 5월 30일 오프닝 파티. 그다음에 6월 1일 공식 오픈. 네, 이거 저기 난리 났습니다. 오픈런 해가지고. 지금 일본 사람들 난리래요. 물론 한인들도 있겠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오픈 당일 매출 1억 넘겨. 자, 이거는 또 뭡니까? 쓰리마의 활약들이에요. 맛땡킴. 맛땡킴은 일본 오사카 파워스토어에다가 했거든요. 여기도 지금 오픈런 벌어져가지고 옷 살려면 지금 몇백 미터를 줄을 섰어야 됩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마리떼 프랑스어 접어. 마리떼 프랑스어 접어는 오사카 파워스토어예요. 마리떼 프랑스어 접어도 이렇게 너무 많아가지고 옷 살려면은 지금 몇 시간 기다렸다 해야 됩니다. 자, 쓰리마가 지금 일본에서 난리가 났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피스 스튜디오. 아까 그 두 디자이너가 그 딸 있는 디자이너가 만든 바로 이 지금 마르디 메크르디 운영하는 피스 스튜디오가 곧 상장을 한다. 자, 근데 몸값 1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봅시다.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십억, 백억. 350억이 2022년도 매출액이었는데 350억에서 바로 거의 700억으로 뜁니다. 자, 1년 만에 2022년에서 2003년에 매출액이 2배가 됐어요. 일단 엄청나게 덩치가 커지고 있다는 걸 여기서 확인했죠. 자, 그럼 마진을 볼까요? 보통 처음에 시작할 때는 판매 관리비를 많이 쓰면서, 그쵸? 광고를 많이 때리고 마케팅을 때리면서 일단 덩치를 키우는데 저기 혈안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잘 나지 않고 적자가 나는 게 정상입니다. 자, 영업이익 140억에서 250억. 자, 700억 매출에 250억이면 영업이익률 엄청나게 높은 거 아니에요, 지금? 70분의 25 곱하기 100 해보세요. 그쵸? 30% 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대단합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영업활동으로 인해 벌어들인 현금. 지금 2022년도, 2023년도,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십억, 백억. 130억가량 쌓아놨죠? 처음에 2022년에 900억가량 쌓여 있었는데 지금 130억가량 쌓였어요. 지금 이게 영업활동으로 인해서 돈을 계속 벌어들여서 쌓아야지 저기 마중물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 재무활동이나 투자활동 다 마찬가지죠. 영업활동으로 돈을 벌어야 또 투자를 할 것이고 재무활동으로 땡겨오려면 영업활동으로 벌어온 돈이 있다는 거를 은행에다가 증명을 해야 돼요. 아직 상장 안 했으니까. 상장하면은 자기 자본에서 얻을 수 있지만 지금은 타인 자본에서 은행 대출밖에 못 받잖아요. 그럼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당연히 주죠. 근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재무지표가 좋아요. 자, 저는 솔직히 더본 코리아보다 이게 훨씬 더 기대가 됩니다. 자, 이걸 그래프로 나타냈습니다. 자, 2020년부터 2021년, 2022년, 2023년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매출액이 이제 700억에 육박하게 됐는데 불과 2년 전에 150억이었어요. 150억에서 750억 5배가 오는데 2년밖에 안 걸렸어요, 지금. 그리고 이게 250억이니까 700억에 250이 영업이익률이면 지금 이 의류에서 상당히 높은 이익률이죠.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나고 있고 자, 아주 좋은 지금 실적입니다. 물론 초반에 기세가 세서 그렇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한국에 와가지고 K푸드 그리고 K식품, K푸드랑 K의류 이런 거를 사가는 이 흐름과 일본에서의 그 가능성 이런 걸 봤을 때 계속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김고은 씨가 김고은 씨가 또 하필이면은 이 모델이잖아요.
마르티 맥크르디의 모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백상예술대상 때 그동안 이수지 씨가 김고은 씨 너무 흉내 많이 내가지고 등에다 이거 쓰고 나왔잖아요. 옆에 어제 앉아있어서 김고은 씨가 앉아있었다가 빵 터졌잖아요. 자기 등에다 이렇게 쓰고 나왔어요. 이수지 씨가. 김고은님 밥 한번 먹어요. 제가 다 해명할게요. 근데 앞으로 김고은 씨가 해명할 일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분명히 100% 지금 이거 SNS에서 따라할 것 같거든요. 마르디 맥크르디. 자, 기대하겠습니다. 해명 영상 준비하시고. 자, 그래서 지금 마르디 맥크르디 그리고 3마가 이끄는 요 지금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그리고 피스 스튜디오는 상장 예정인데 몸값 1조. 근데 1조가 저거 얼마로 지금 계산하는지 아세요? 주당 순이익의 10배밖에 안 곱했습니다. PER 10배요. 10배면 솔직히 되게 낮게 구한 거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굉장히 유망한 것이고. 자, 그리고 오늘 한 줄 애들평은 예전에 복고 유머를 하겠습니다. 세계 종이접기 축제가 열린 어느 날 평소 미국 친구와 종이접기를 많이 하던 한국 친구가 주최 측에 말했다. 저 오늘도 미국 친구랑 같이 종이 접고 싶어요. 하지만 규정상 안 되는 거를 안 주최 측은 이렇게 말했다. 말이 돼? 프랑스와 접어! 오늘 오만한 인터뷰는 문장주 문스타 인베스트먼트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최근 일단 대표님, 글로벌 증시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 진단부터 들어볼까요? 네. 너무 막연해가지고 네. 구체적으로 좀 어떤 거를 좀 여쭤보는지. 생각보다 9월에 어땠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네. 9월 거래일도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9월을 정리를 잘 해봐야 10월 증시를 대비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일주일 제가 이야기 나와서 이제 9월 네. 달은 유동성 때문에 시장이 좀 변동성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네. 근데 9월 첫째 주만 좀 하락을 했었고 그 그러니까 뒤에 생각보다 견조했단 말씀이신가요? 그보다는 9월 FMC에서 네. 이제 미 연준이 50bp 피컷을 했었는데 피컷에 대한 해석이 되게 좀 괜찮았잖아요. 네. 그래서 시장이 좀 괜찮았고 국내 주식은 뭐 금투세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해서 되게 좀 변동성이 심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단기적으로 일단 시장 어떻게 대비해보면 좋을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10월 증시 열리는데 9월에 FOMC에서 이제 비컷 단행도 됐고 10월 증시 그래서 어떨 것으로 예상하냐? 우리가 어떤 것부터 차근차근 보면 됩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11월 초에 네. 대선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대선이 있기 전에 한 40일 정도 수준인데 지금 시점에서 이제 미국의 주식은 상당히 비싸거든요. 네. 이 비싼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을까 생각했을 때 그 미 연준이 그동안 이제 양적 긴축을 하면서 유동성을 제약을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고금리를 유지를 하면서 좀 통화 정책 자체가 굉장히 그 좀 제약적인 수준이었는데 미국이 이제 경기가 둔화, 경기 침체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나오면서 그 고용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시장 예상보다는 좀 강하게 50bp 피컷을 하고 그다음 추가적으로 경기가 안 좋았을 때 11월에도 50bp 피컷을 하면서 좀 경기를 좀 그 보강하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시장이 좀 한호하는 것 같은데 저는 좀 생각이 좀 많이 다릅니다. 네. 그 미 연준은 경기 침체를 그 피하게 할 수는 없어요. 경기 침체를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경기가 좋으면 경기 침체가 진행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낮이 있으면 밤이 있는 것처럼 경기가 둔화되고 침체가 나는 것을 그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통해 가지고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효과는 1년 있다가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미국은 장기를 조달하기 때문에 네. 예전에 가계라든가 그 기업 입장에서 조달했던 금리는 사실은 거의 제로 금리 수준에서 많이 조달했었잖아요. 지금 이제 고가에서 50pp를 컷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4% 후반대고 그리고 100pp를 뺀다고 하더라도 4%대잖아요. 사실 이제 리볼빙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금리 인하 효과는 사실은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연준의 이제 유동성 공급에 따른 효과는 실제적으로 1년 후부터 나타난다고 봐야 되는데 그 사이에 경기가 둔화되고 침체로 진행되는 것들은 좀 막기가 힘들죠. 그러면 그 경기 둔화나 침체를 막기가 힘들다? 예. 그게 그러면 직격탄으로 미국 증시에도 반영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 시간을 두고 이제 반영이 되겠죠. 네,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좀 최근의 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대선도 있고 하니까. 네. 그렇다고 봤을 때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해 주시면 10월 증시는 조금 더 약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저는 10월 달이 되게 우려가 돼요. 솔직히 말해서. 우려가 된다? 예. 그 정도는요? 8월, 9월 우리 막 되게 힘들었잖아요, 초반에. 그 정도는요? 정도는 그 상황을 봐야 되겠죠. 아, 그렇죠. 네. 뭐 네. 하나하나 나오는 이벤트나 뭐 그 정도를 봐야 되긴 하겠지만 10월이 우려된다. 그럼 그 근거를 한번 짚어볼게요. 일단 저는 지금 그 옥토버 이펙트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 그러니까 10월 이펙트, 10월 효과, 옥토버 효과, 그러니까 증시에 조금 안 좋았던 이벤트들이 10월에 그러니까 보면 좀 많이 우리가 있었잖아요. 되게 1929년 대공황 때도 그때 10월 24일 날 발표했거든요. 그 다음에 블랙 먼데이도 네. 10월 19일. 금융위기는요? 그때도 금융위기도 보면 그 2008년도 즈음이었죠. 10월 달에 발생했잖아요. 아, 근데 이제 통상 10월 달에 이제 이렇게 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이벤트가 발생되는 것들 우리가 블랙 스완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미국에서도 그 뭐 상업용 부동산이 어떻다 이렇게 예고돼 있는 그런 악재들은 별로 터지지 않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미국의 이제 상황을 좀 트래킹 하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약간 파업 관련된 리스크가 고용에 대한 부분을 건들고 그다음 수출 관련된 물동량을 또 블로킹하면서 생길 수 있는 인플레까지 건들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10월 달에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되고 이 부분이 만약에 터지게 되면 시장의 블랙스완처럼 크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왜냐하면 이제 협상을 해 나가는 거고 타협이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저는 협상이 좀 난항이 좀 심할 거라고 봅니다. 그 말씀하시는 고용 부분에서의 그런 협상 부분이 인플레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우려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항만 이슈인가요? 그러니까 노조 이제 협상 관련한 우리가 코로나 터졌을 때 예전에 이제 돌이켜 보면 서부 항만에 배가 언제죠? 이제 한 21년, 22년 예, 이때인가요? 2020년, 2021년까지죠. 그때 이제 서부의 항만에 이제 배가 선적이 안 되면서 그 항만에 이제 대부분 이제 컨테이너들이 묶여 있고 해가지고 미국에 들어오는 물동량이 대부분 블락킹되면서 엄청나게 좀 네. 그게 사실은 공급망 이슈가 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촉발했던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미국은 물가가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도 많이 요청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보잉도 3만 5천 명의 그 기계 노동자들이 지금 파업을 하고 있어요. 임금 네. 상승해달라고.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거는 뭐냐면 그 동부에서 남부까지 동남부에 이루어지는 그 항만이 한 36개 정도 되는데 네. 이 30여 개의 항만 그 노동자들이 9월 30일까지 보통 6년 단위로 보통 임금을 재협상을 하거든요. 네. 9월 30일이 끝나요. 그래서 30일까지 하고 10월 1일 만약에 임금 협상이 안 되면 파업이 돌입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들이 이제 요청하는 건 뭐냐면 임금을 80% 올라가는 거예요. 높은 수준이죠.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은? 제가 뭐 전문가 아니니까. 그래도 판단을 네. 그거를 해주셔야 이제 이 협상이 네, 그거- 진전이 조금 있으려나 이런 걸 예상해 볼 수 있으니까. 80%니까 이제 좀 높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이제 그 수치적으로는 그래요, 딱 들었을 때. 노동자 측면에서도 좀 약간 요구하는 게 좀 크고, 그 다음에 그 서부 항만에서 이제 요청했던 게 한 32% 정도 수준 되거든요. 그 전에 근데 이제 코로나 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제 백악관에서 이제 대선도 있고 하니까 이게 파업이 돼버리면 대선에 굉장히 안 좋잖아요. 안 그럼- 좋죠. 그러니까 대충 보통 이 정도 나오면 한 5, 60% 정도에서 합의가 될 텐데 음, 저는 그거보다도 네.
최근에 뭐 AI 관련돼서 이제 자동화가 되게 많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럼 그렇죠. 당연히 이제 노동자 네. 입장에서는 나를 대체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그렇죠. 우려되는 거. 그리고 우리 뭐 그 우리 앵커님도 만약에 네. AI 대체품이 결정이 아니, 없어지잖아요. AI 아나운서, AI 기자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러니까. 저희는 대체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경쟁력 갖추려고. 근데 이제 자동화를 하면 이제 그게 아무래도 이제 사람의 노동력이 들어가니까 대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막연하지만 우려는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어느 이제 직업군이든. 이들이 이 IRA가 요청하는 게 뭐냐면 사측한테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지 마라. 이거를 명문화를 하니까 오. 이게 어떻게 보면 협상에 아주 안 좋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뭐 제가 이제 아, 그 노동 전문가도 아니고 하니까 네. 전 투자하는 거니까 이런 걸 통해서 투자자들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이제 블룸버그에서는 이런 파업이 좀 불가피할 수도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파업이 만약에 진행이 되면 미국의 전체 수입 물동량의 50% 정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반절이 묶이는 왜냐하면 건데. 동부에 남부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 뭐 30여 개 말씀하신 그 거기에서. 지역이 상당히 넓잖아요. 보면 네. 그 동북부 보스턴부터 해가지고 뭐 휴스턴까지 가는 그 그러니까요. 지역이니까 동남부 이게 거의 대부분. 지금 대선을 5주를 앞두고 있잖아요. 되게 이게 특별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백악관도 나서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만약에 대선이 없으면 미국에는 많은 법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인프라 관련돼 있는 공공 노동자들은 파업을 했을 때 이게 멈춰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90일간의 냉각 기간 동안은 직장에 복귀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법을 태프트 하틀리 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미 백악관에서는 태프트 하틀리 법을 발효하지 않는다고 공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서기가 백악관도 나서기가 쉽지 않다 대선을 앞두고라는 네. 거는 적극적으로 제재 가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신 지금 거죠. 선거가 있으니까 이제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또 그렇죠. 그 참여하게 예. 그냥 만약에 파업이 돼서 경제 상황에 영향을 주면 근데 이제 이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영향이 있어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대충 이제 블룸버그는 이제 경제 한 최대한 75억 정도 달러 정도 손실이 입힌다고 이야기하면 짧은 기간이니까 영향이 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동부 쪽이 공장이 되게 많잖아요. 제조업 쪽이. 특히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 관련돼 있는 수급이 안 돼 버리면 예. 일단은 제조업에서 그 부품이 없으면 공장을 못 돌리게 되잖아요. 그럼 쉽게 말해서 이제 셧다운과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 네.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자동차 공급망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지금 이 지역이 또 조지아가 있잖아요. 조지아가 또 미국이 또 경합 주식 안 하잖아요. 그렇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또 대선에 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미국은 간접 선거를 하면서 승자 독식으로 하나씩 다 먹는 네. 그런 구조인데 네.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향이 클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지금은 그 경기가 둔화되고 침체 쪽으로 빠지고 있으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게 물가보다는 고용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파업을 해가지고 진행되는 거 그렇지만은 임금을 80% 올려달라고 하면 임금 상승률도 클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노동자 임금 상승분도 크지만은 이게 파업이 되면서 예를 들어서 고용이 적절하게 진행이 안 되면 왜냐하면 공장도 셧다운이 되면서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럴 지금 때 미국이 우려하는 게 고용이랑 물가 두 부분인데 고용 부분에서 얼어붙는 얘기 나오면 당연히 안 좋게 받아들이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게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데 만약에 그게 드러날 수 장기화되거나 있으면 이러면. 네. 그래서 전일 보면 에버코어 IS에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그 리포트가 나왔는데 한반 파업이 만약에 벌어지면 10월 달에 일어날 수 있는 서프라이즈 그 이벤트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직까지 진행된 게 아니니까 전에도 이제 마이크론 때문에 국내 주식이 좋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유동성을 통해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우리 그 앵커님한테도 이제 유동성이 아무래도 좀 생소하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 좀 힘들지만은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이제 쉬운데 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왜 네. 당신은 유동성을 이제 보느냐. 중요하게 생각하냐? 뭐 당연하잖아요. 돈이 있어야지 그쵸. 우리가 베팅 떨 수도 있는 네. 거고 돈이 없으면 당연히 투자 심리가 떨어지잖아요. 보면. 근데 유동성이라는 건 너무 막연하니까 구체적으로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걸 저희가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연준.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 강한 주체를 알아야 되잖아요. 연준 재무. 그 연준이 있고 최근에는 재무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 이들이 유동성을 늘렸을 때 어떤 부분을 되게 많이 증가를 시키고 감소를 시킨 거를 보면 지급준비금이라고 하는 연준 계정에 있는 부채 계정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원래 시중 유동성은 은행에서 대출 통해서 이제 창출이 되는데 금융위기 때 신용위기가 터지면서 은행이 제대로 안 돌아왔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연준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면서 양적 완화를 하면서 시중에 유동성 공급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지급준비금 자체가 시중 유동성에 바로 투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지급준비금이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는 지급준비금을 통해서 유동성이 늘어났는지 줄어든지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재무부 입장에서 보더라도 조달을 하려고 하면 채권을 발행해야 되잖아요. 네. 그 와중에서도 보면 미 연준의 부채 계정에 있는 TJ 그 계정에 증가와 감소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지급준비금이 늘어나고 감소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이제 코로나가 터졌을 때 유동성을 너무 많이 공급하다 보니까 가잉 유동성이 생겼는데 그 부분이 이제 미국에서 관리를 안 해주면 유동성 버블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미 연준에서는 그 영래포라고 하는 CMA 계좌에 돈을 넣고 관리를 했었는데 최근 2년 동안 미국이 단기 국채를 발행하면서 그 잉여 유동성을 가지고 쓴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뭐냐면 최근까지 보면 2022년, 2023년, 2024년에 보면 미국의 유동성은 어떻게 보면 관리가 된 거야. 그리고 오히려 연준 자산은 줄었잖아요. 근데 미국은 증시가 올랐던 이유가 뭐냐면 공급이 유동성 공급됐는데 그게 뭐였냐면 미국 재무부가 시중에 있는 잉여 유동성, 그건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잖아요. 그걸 들고 와서 장기 성장을 할 수 있는 AI나 반도체 인프라에 막대하게 재정 지출하면서 유동성이 공급됐다는 거죠. 근데 그럼 네. 그럼 이 시점에서 그 받쳐준 유동성이 있었던 건데 네. 이게 유지될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 일전에 방송에서 이제 설명을 네. 했으니까 다 일단 생략하고 네. 9월달에 제가 말씀드렸던 네. 거는 일단은 이제 단기 채권 통해서 과도하게 들어왔던 부분이 다시 수렴하면서 단기 채권 순발행이 줄어들면서 유동성이 줄어들고 지급준비금이 떨어진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고 실제적으로 지급준비금이 떨어졌거든요. 네. 차트를 한번 보시면 네. 단기 채권 순발행 축소 요 네. 그래프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페이지인데요. 네. 그 단기 채권 순발행이 축소되니까 당연히 이제 그 시중 유동성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급준비금도 축소가 됐는데 네. 그 연준은 양적 기축을 계속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말까지 2,000억에서 2,500억이 축소되는데 제가 일전에 출연해서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MBS라든가 BTFP가 조기 상한이 되기 때문에 양적 긴축 규모가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그 19일 날 BTFP 잔고가 평상시에 6억 달러 정도가 이제 상한이 됐었는데 29억 달러가 상한이 됐어요. 네. 당연히 이제 높은 금리고 낮은 금리니까. 그쵸. 그래서 보시면 지급준비금이라는 건 축소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현상이 제가 봤을 때는 10월까지 계속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10월 달에는 이제 어떤 그 유동성 공급에 대한 그 꼼수가 생기냐면 제가 꼼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건 뭐냐면 일단은 대선을 남겨두고 있잖아요. 9월이 생각보다 되게 안 좋은 계절성이 있는데 시장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10월은 이제 한 달이 상황이 남아 있는데 미국의 주가는 비싸고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만약에 증시가 불안한 상황이 많이 벌어지면 그 옐런 재무부 장관은 또 민주당에 유리할 수 있게끔 유동성 공급안 정책을 펼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9월 달에는 카드가 없었는데 10월 달 카드가 있다는 거죠. 10월에 시작되니까. 그러니까 10월이 이제 미국의 회기 분기가 네. 10월 1일부터 시작을 하니까. 얼마 할당된 건 있고 언제 쓰냐는 그분의 예.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 그런 부분이 이제 그 있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QRA 통해 가지고 4분기에는 1,500억을 쓸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그 부분을 이제 그 자금을 쓰는 사람들이 이제 그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 나름의 이제 버퍼가 생기는데 그런데 10월 첫째 주에 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마지막 좀 오는 시점에 쓰고 선거는 11월 6일 날 있으니까 네.
그렇다고 생각하면 이제 유동성은 빠지는 상황이니까 전반적으로 좀 투자 심리는 좀 약할 수도 있을 거고 거기에 미국의 주식시장은 고점이니까 비싼 상태고 그다음에 연준이 유동성 공급하는 거에 대한 효과는 좀 한참 있다 나타나고 미국의 경기는 정점을 치고 이제 둔화되는 시점이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있잖아요 보면 이런 시점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10월 달에 그런 파업 이슈가 블랙스완처럼 만약에 터질 수 있으면 10월의 증시는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어려울 수 있죠. 네. 그러면 10월 증시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 그러면 우리 이머징 국가 그리고 한국 증시 전반으로도 그 여파가 미칠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들거든요. 지금 저희가 한 2분, 3분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대표님한테 아쉽지만 한정된 시간이 아쉽지만 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해 주신 거 종합해서 그 10월 증시를 대비하는 우리 어떻게 대처하면 됩니까? 미국 증시가 제일 강하잖아요. 근데 강한 증시가 안 좋으면 당연히 약한 증시는 한국도 영향을 받겠죠. 근데 한국은 많이 빠졌으니까 가격적으로 좀 진입하기가 좋으니까 최근에 보면 반등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경기 측면에 그런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겠죠. 근데 이제 미국의 대선이 끝나고 나면 11월, 12월은 저는 유동성 상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장이 좋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좀 더 긴 시기로 보면 좀 경기 이슈를 좀 대변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미국 주식이 만약에 지금 이야기했던 일로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되면 국내 증시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10월 우리 날씨표로 이야기를 하자면 10월 같은 경우에는 흐림. 예. 대선이 좀 마무리되면 11월, 12월에는 또 반등의 좀 모습을 보일 수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문 대표님은 어쨌든 이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은 아직은 상존하고 있다. 조금은 아니고 네. 그 표현이 그런 거고요. 잘 아셔야 상존하고 되는 게 있다. 네. 금리 역전 시기가 지금 2년 이상이잖아요. 그게 길어지면은 더 우려된다는 역사적으로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역전이 됐다는 이유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기준금리를 올렸다는 거잖아요. 단기금리 올렸기 때문에 단기금리 올리게 되면 장기가 성장이 떨어지니까 네. 역전이 길게 이루어진다는 건데 제약적으로 당연히 이제 경기를 쿨링 다운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은 당연히 강할 수 있고 기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여기 항상 이야기하는 게 유동성이잖아요. 우리가 2020년 코로나를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엠버라든가 프레드 가서 경기 침체에 대한 회색 선이 4월, 5월 딱 2달이었어요. 근데 그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락다운돼서 경제가 아예 안 돌아가서 경제가 침체가 아니고 완전히 공황 이상의 수준이었는데 그때 뭐다? 엄청나게 유동성을 투여를 하니까 경기가 좋아지고 주시장은 엄청나게 또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 미국은 이제 달러 패권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유동성 공급 측면이 아무래도 자기 국가한테 유리하게끔 할 수 있지만은 이머징 국가 특히 국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리나라는 유동성이 부동산하고도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쉽게 또 금리도 못 떨어뜨리잖아요. 그랬을 때는 유동성 측면에서 제약이 있기 때문에 국내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어려운 국면을 좀 맞이할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상존한다고 보시는 거고 그게 이제 미국 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패권을 쥐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유동성 측면에서 이 증시나 본인들 경제 우호하게 조성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이머징 국가 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는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영향이 아마 그쪽보다는 떨어지겠죠. 그런 부분에서 증시 조금 더 긴 시선으로 봤을 때는 더 영향이 클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장주 문스타 인베스트먼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9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을 하겠습니다. 요즘에 원자재 가격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다 기사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구리를 위시해서 철강, 아연 뭐 등등등 원자재 가격들 많이 오르고 있고 또 금이랑 은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원자재 시장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구리 가격 보시죠. 최근 3개월치긴 한데 사실 최근에 구리 가격이 계속 떨어져 있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 전선 관련주들 주가가 좀 좋지 않았다가 특히 중국이 이제 대규모 유동성 소식 발표한 이유를 그 기점으로 해서 좀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슈 브리핑 때도 말씀드립니다만 전선주, 전력설비 관련주들 주가 많이 오르고 있는 것도 이제 동반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철광수도 한번 볼까요? 이 구리는 사실은 뭐 실물 경제를 미리 보여주는 뭐 그래서 닥터 카퍼라는 그런 별명도 있긴 합니다만 구리가 그렇고 그다음에 철광석은 이것도 사실은 이제 결국 글로벌 경기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 특히 중국의 경기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이게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철광석 그래프거든요. 요걸 보시면 됩니다. 연두색 그래프를 보시면 됩니다. 이게 희미해서 좀 잘 안 보이시긴 하는데 연두색 그래프를 보면은 계속 내리막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144였던 게 지금은 91까지 떨어졌으니까 많이 떨어졌던 게 지금 끝에 오른쪽 끝에 살짝 보시면 고개를 좀 바짝 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철광석 가격도 지금 오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원자재 가격들을 좀 통합해서 얘기를 하는 이제 다우존스 이 커머디티 지수, 상품 지수를 살펴보면 역시 이제 앞에 구리랑 가격 지수가 비슷한데요. 월 초에 좀 많이 떨어졌던 게 지금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원자재 가격들, 상품 가격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 거는 분명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를 살펴봐야 되겠죠. 두 가지 크게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미국의 금리나 뭐 당연히 얘기를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 원자재 가격이 이제 오른다 이제 이런 건데 이제 과거의 사례를 가지고 국제금융센터에서 얼마 전에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금리 인하가 이 원자재 수요를 촉발을 시켜서 상품 가격이 올라간다. 이제 이게 과거 사례에서 대부분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센터가 2000년 닷컴 버블 때,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다음에 2020년 팬데믹 때를 이제 사례를 들면서 그때 이제 금리 인하를 했었던 시기였는데 그때마다 상품 가격이 올랐다라고 이제 그 사례를 좀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금리 인하가 될 경우 이제 성장세가 계속 유지가 된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이제 팬데믹 때 이유가 되겠죠. 성장이 이제 유지가 되면 이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조금 더 장기화되고요. 반면에 경기 침체가 됐을 경우 금리 인하고 난 다음에 경기 침체 나타났던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 원자재 랠리도 단기간에 그쳤다라고 이제 국제금융센터는 제시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원자재 가격 상승 이유는 역시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 발표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철근 가격, 뭐 구리 가격 다 오르고 있습니다. 중국발 뭐 부스터샷 이런 제목까지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중국이 워낙에 원자재를 뭐 원자재 블랙홀이라는 뭐 별명이 있을 정도로 중국이 원자재들을 대거 수입을 하고 있는 가장 큰 나라다 보니까 중국의 경기가 최근 부진했던 게 결국 원자재 가격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이다. 이제 역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중국이 경기 회복을 하기 위해서 대규모로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이 경기가 회복될 거고 그렇게 되면 원자재 수요가 늘어날 테니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중국의 경기 부양 관련해서는 이거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모건 스탠이라든가 이제 글로벌 IB에서 전체적으로 나오는 얘기도 이게 이제 1조 뭐 이 정도 투자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일부 IB 같은 경우는 10조 위안 이상의 우리 돈으로 따지면 거의 2천조에 해당되는 돈이죠. 이 정도 돈을 쏟아붓지 않으면 중국의 이런 현재 디플레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중국 경기가 정말 현재 이런 디플레 상황을 확실하게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시간을 좀 더 지켜보고 또 중국 당국의 지속적인 경기 부양 노력을 봐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 이게 잘 안 된다 그러면 중국의 디플레 상황을 현재로 봤을 때는 마치 30년 전에 일본의 디플레에 빠진 즉 잃어버린 30년 초창기 때의 모습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럴 우려를 아직은 완전히 걷어낼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은 이 중국의 어떤 이런 경기 둔화 우려감, 경기 회복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뭐 개선된다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부분 이런 것들이 가만히 돼야지
단기 랠리로 끝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추세적인 반등을 할지 이 부분들을 좀 가늠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의 원자재 가격 급등을 가지고 원자재 가격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오를 것이다. 그래서 뭐 원자재 관련 ETF라든가 이런 상품에 뭐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건 조금 이를 수도 있다. 조금 더 신중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금이랑 은도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금과 은 가격은 올 들어서 계속 꾸준히 지금 추세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금 가격만 보더라도 모양이 뭐 딱 예를 들어 S&P 500 그 지수 그래프처럼 이렇게 계속 우상향을 연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은 가격은 금처럼 그렇게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금이랑 은 가격의 상승 이유도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해보면 첫 번째는 역시 앞서 원자재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금리 인하 이 영향이 있고요. 아무래도 금리 인하를 할 경우에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 달러 가치와 역의 상관관계에 있는 금과 은 가격이 오르는 그런 걸로 보면 될 것 같고 이거보다는 좀 더 이제 추세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이 금이나 은 같은 경우는 이게 귀금속에 해당도 되기도 하지만 사실 산업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경기 회복 여건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건데요. 근데 지금 과연 이제 글로벌 경기가 앞서 중국 얘기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추세적으로 좀 회복이 되는 분위기냐?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가 침체에 빠지지 않고 연착륙이 아니라 아예 다시 성장세로 다시 방향을 위로 틀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좀 신중한 의견들이 부정적인 전망들이 많습니다. 중국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찬가지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과 은의 가격은 다음 표를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텐데. 결국 이제 경기가 좋지 않을 때에 따른 안전자산의 어떤 성향을 좀 더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지금 중동 사태도 만약에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전면전으로 간다고 그러면 좀 여파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그러에 따라서 유가도 좀 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이럴 경우에 이제 금이라든가 은과 같은 이런 안전자산 쪽으로 글로벌 자금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해야 되는 건데요. 결국 이제 원자재와 금, 은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원자재는 아직은 섣불리 판단하기는 이른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금과 은은 지금 글로벌 경기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앞으로도 추세적으로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목요일 오전 저희와 함께 하셨습니다. 코스피는 2%대 상승세 네. 유지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1.45% 정도의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후장도 저희 이데일리 TV와 함께 대비하시죠.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